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목요일 주간 백훈종 시간입니다. 바로 인사부터 혼자 하셔서 인사하기. 깜짝 놀랐네요. 옆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셔가지고.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안녕하세요.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하루 일찍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 목요일이죠. 네,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은 하루 일찍 그냥 눈이 오길래 하루 일찍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백이사님은 내일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내일 일본에 가요. 오랜만에 휴가를 썼습니다. 음. 얼마 만에 휴가인지 모르겠어요. 해외를 나갔던 적은 많았지만 휴가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연차라는 게 제 인생에 없었던 지가 벌써 7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내일 그리고 금토일 월이죠. 3박 4일 동안 저희 어머니와 와이프를 데리고 두 여자분을 모시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부득이하게 이 라이브를 맞습니다. 땡겨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역시 회사의 대표님께서 휴가를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군요. 아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지금 저 스스로도 불안하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물론 잘 다녀오라고 다들 하시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은연중에 많이 하더라고요. 점심 먹을 때 보면은. 그래서 언제 오신다고요? 불안하신가 보다. 이런 거 물어보고. 약간 직원들의 정신적 지지를 엄청나게 받고 계신 거 아닌가. 반대일 수도 있죠. 안 왔으면 좋겠어서 언제 오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언제 오는지. 안 왔으면 좋겠다. 저희 PD님께서 아까 메모창에다가 고부간의 갈등 없이 행복한 여행 기원하신다고. 그게 제 가장 지금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천 안 가시는 것도 있잖아요. 온천을 못 가겠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 일본 료칸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제 처음으로 고부간에 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을 가는데 전라를 노출해야 된다 서로 까야 된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요. 두 분의 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도쿄로 잡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무쪼록 날씨 상황이 뭐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고 혹시 눈이 더 올까 싶기도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네. 댓글에서 형수님은 시어머니랑 가는 거 좋은 거 맞죠라고 안 그래도 남겨주셨네. 아니요. 싫어합니다. 제가 근데 많이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착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설득할 수 있었고요. 처음 가는 거라서 이제 걱정이 좀 앞서긴 하지만 제가 이제 살짝 이렇게 면세점에서 선물도 하나 사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 효도 관광으로 아버지랑 저랑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이제 일본 여행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일본어를 하니까 아하. 이렇게 그냥 저희 그때 출장 간 김에 휴가를 더 써서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계획 다 짜고 통역 다 하고 뭐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수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효도 관광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돈 관계는 좋은 것이다. 그럼요. 원래 마음은 물질로 표현되는 게 가장 잘 와닿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물 같나요? 조금. 네. 백훈정님 말씀처럼 알트는 망했습니다. 비트가 최고라고도 남겨주셨는데 알트 망했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블록미디어에서 알트망했다는 발언을 안 됩니다.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요? 전 네.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제 비트맥시시기 때문에 네, 저희 늘 하고 충분히 다닙니다. 이해하고 블록미디어에서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블록미디어라서 알트코인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제 현지님도 많이 만나실 거고 그죠. 인터뷰 많이 하실 테니까. 분들 많이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너무 편향된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생각해서 알트코인도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근데 잘 됐으면 좋겠다. 요즘의 상태로는 사실 비트코인도 화이팅 해야 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가격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다 흘러내리고 있는 건 뭐 네. 사실이라서요.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해야 비트가 다시 반등을 할까요? 현지님이 좀 사시면 됩니다. 저랑 반대로 가요. 아, 반대로 네. 갑니까? 저는 유명한 현반꿀이어가지고 현지 반대로 하면 꿀빤다 하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파십시오. 파는 것까지는 못하겠고 사지는 않고 있어요 요새. 저는 사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점이다 생각해서 10만 불 밑으로 내려오는 가격은 저는 무조건 저점이라 생각해서 막 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오르는 건가? 나도 설마 반대? 꿀? 그럴 수도. 그럼 맞아요. 제가 약간 요새 비트를 안 사는 이유가 큰 돈
돈 벌려면 알트 해야 된다 해가지고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시는 거죠? 그 DCA 하던 거를 비트가 아니라 알트로 살짝 돌려봤더니 다 녹고 있어요. 저 울고 있어요. 제 업비트는 시퍼렇게 울고 있거든요. 누가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으면 알트코인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정보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맞아요. 한 번씩 이렇게 혹하면은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역시 비트코인 하나만 할 때가 제일 마음이 평안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부 기자님들이 주식 투자 제일 못한다. 맞아요. 회계사님들이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ETF나 담고 맞아요. 꾸준히 DCA 하는 게 그럼요. 최고다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몸소 깨닫고 나면은 이제 스스로 체화가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체화가 안 되신 걸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걸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댓글에서도 저를 좀 막 비웃고 계셔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현지님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자주 보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도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좀 약간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준비된 화면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어떻게 오를 수가 있을까요? 라고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내용이. 이 그래프가 어떤 걸 좀 묘사하고 있을까요? 유동성 차트가 이제 보라색 선이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렌지색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저 까만색 선 저거는 상승률 기반인 것 같고요. 맞나? 0에서 100 스케일이니까 50 딱 중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 유동성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큰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저 TBL이라는 거는 더 비트코인 레이어라고요. TBL 리퀴디티 인덱스라고 돼 있잖아요. 더 비트코인 레이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뉴스레터도 발행을 하고요. 제가 또 이 시간에 소개를 드렸었나 모르겠는데 레이어드 머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인데 국내 서점에도 한글 번역본을 파는 책이고 맞아요. 레이어드 머니라고 합니다. 그거 쓰신 분이 저거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입사했을 때 약간 책 3권 추천받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달러 화폐 피라미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영어를 그래도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숙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분의 닉 바티아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의 이제 유튜브나 뉴스레터를 잘 참고하거든요. 오늘 가져온 그래서 차트는 그분의 최신 뉴스레터에서 차트들을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저 TBL 리퀴디티라고 하는 게 그냥 M2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라고 하면 이제 광의통화 M2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요소들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리저브라고 하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 네, 지급준비금도 있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론 같은 것도 있고 결국 이제 밖으로 나간 신용카드사들이 밖으로 내보낸 대출들도 다 유동성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M2에는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을 다 포함한 셀에서 측정한 유동성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아주 큰 상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저 끝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10월 달 정도에 피크를 치고 지금 내려가는 추세죠. 보라색 선이요. 그게 바로 트위터상에서 요즘 많이 나옵니다. M2가 광의통화가 지금 계속 꺾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힘을 못 받는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에서도 그래서 정확히 그게 보이는 겁니다. 유동성이 지난 10월부터 2024년 10월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고 유동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자산에는 악재죠. 유동성이 풀려야 주식시장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고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수급 측면에서.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지금 9만 불 10만 불 언더에서 계속 힘을 못 쓰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저 유동성과 결국 관계가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그리고요 이제 S&P 500 지수가 초록색 선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놓고 차트를 그려본 건데 마찬가지죠. S&P 500 지수도 한 10월 11월 정도까지 거의 유동성 차트와 마찬가지 같이 움직이고 있네. 근접한 시간에 피크를 찍고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는 지금 다시 그 역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긴 한데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상승폭으로 보면 상당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2024년 초나 중반 정도에 있었던 폭발적인 상승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2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조금 없는 상태고 그게 저 유동성 축소에 영향이 역시 있지 않을까. 근데 오른쪽 끝에 보라색 선을 보시면은 지금 다시 54.7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죠. 살짝 꺾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냐 결국 이거에 따라 달린 건데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이에요. 일단은 저는 불마켓이라고 지금 봅니다. 유동성 8 상승장에 있다가 제 일단은 결론이고요. 유동성 발이면 유동성에서 출발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동성이 아직 그만큼 못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10월 달부터 확연하게 꺾이는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끝에서 가장 오른쪽 끝에서 어떻게 될 거냐를 제가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면 점점 늘어날 것 같다가 결국 제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새로운 트럼프 2기 한 20일 좀 넘은 지금 기간 동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거나 이제 국채 금리나 아니면 달러의 움직임을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유동성은 점점 앞으로도 더 풀릴 것 같고 그래서 유동성발 상승장 그게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을 모두 좀 찾아올 것 같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주식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테크주 위주의 주식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크주 위주의 미국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그 매그니피선트 7으로 이제 대변되는 그게 비트코인과 함께 가는 그런 형태의 장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매그니피선트 7 주식들을 한번 일일이 다 개별로 한번 볼게요. 지금 가장 위에 높이 솟아있는 저 초록색 선이 엔비디아입니다. 진짜 혼자 엄청 치고 나갔네요. 그렇죠.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차트. 엔비디아가 좀 뭐 압도적이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아마존들도 나쁘진 않지만 엔비디아가 저렇게 크게 주목받고 많이 오른 거를 이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차트죠. 테슬라는 확실히 이 회색선이 테슬라인데 163으로 돼 있는 게 테슬라인데 확실히 11월 대선 이후에 12월까지 쭉 올랐다가 지금 또 많이 꺾인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테슬라가 왜 그러냐면 자동차잖아요. 일단 자동차는 금리 인상기에는 원래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말고 다른 주식들 보면 자동차 주식들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고요. 지난 1년 동안 페라리 정도만 지금 그나마 횡보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페라리는 뭐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1년 줄 서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아주 희귀성이 높은 것만 빼면은 자동차는 원래 안 좋습니다. 누가 요즘 인플레이션 높고 막 금리만 올라가는데 그 자동차 대출 같은 거 받아서 막 자동차 척척 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리스도 비싸고 하니까 다들 안 사는 거예요. 중고차도 안 사고 신차도 안 사고. 근데 테슬라는 그래도 아니면은 저 배터리 이런 쪽으로 사실 자동차 회사라고 보기 좀 어렵죠. 맞아요. 네, 조금 더 이제 미래 기술, 혁신, 혁명 이런 거를 테마를 업고 지금 가는 주식이라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전망이 더 좋아지면 지금 저 주가 하락세가 확 그냥 다시 바뀌어버릴 수 있죠. 최근에 오른 거는 아마 다 트럼프 대통령, 맞습니다. 트럼프 2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수혜주로 맞아요. 수혜주로서 이제 올라간 거고요. 네, 다음 차트 보시면 엔비디아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렐러티브 퍼포먼스 넌테크 헤비 S&P 500 그러니까 S&P 500 지수는 그 동일 가중 평균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에 따라서 그냥 평균 내는 거거든요. 순위가 매겨져서 그게 이제 초록색 선이고 그러니까 정상 S&P 500 지수 차트고 저 노란색 선은 이제 이퀄 웨이트라고 해서 동일 가중 평균을 매긴 겁니다. 500개 종목에 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상관없이 500개 종목에 다 똑같은 비율을 주면 이제 상승폭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주가 상승폭이. 그러면은 저렇게 눕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크 주들이 S&P 500 지수를 끌어올린 너무나도 명확한 주도주기 때문에 그것들한테 가중 평균을 안 주면 저렇게 지수가 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P 500 지수가 2023년 좋았고 2024년도 뭐 20% 넘게 올라서 좋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좋다라고 우리가 일반화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테크주라고 사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술주를 빼고 보면은 그렇죠. 또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저 그랬다. 오히려 저게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갔을 네. 때도 있었어요. 100 언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매그니피선트 7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AI 테마잖아요. AI 테마가 이 주식시장 지금 현재 투자 어떤 이 시장 자체를 잡아 끌고 가고 있는 큰 하나의 큰형님 같은 테마입니다. 근데 AI는 아시겠지만 지금 서비스하는 회사들 중에 진짜 영업이익 내고 흑자 전환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챗GPT도 심지어 흑자 전환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유니콘 기업들은 더 이상 인기가 없는 켄타우로스가 인기가 많은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반인반마 즉
희망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기업이 희망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돈도 잘 벌고 있어야 이제 투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제로금리가 아니라 5%에 있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시중에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저는 대출을 받아본 적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 대출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 5금융권 이런 데서도 5부 이자를 준다고 해도 돈이 말라서 지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듣거든요, 요즘. 시중에 진짜 돈이 말라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이자를 지급을 뭐 반을 해야지 대출이 나오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참 아무튼 돈의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살짝 메말라 있는 상황.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간에 돈이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우량주에만 돈이 가는 거고요. 유동성이 흘러가는 거고 그게 바로 테크주들 중에서도 강한 AI에 대한 희망을 딱 등에 업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왜 엔비디아냐? 엔비디아 물론 돈 잘 벌지만 계속해서 이제 테크주들이 사준다라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은 딥시크 때문에 난리가 나긴 했지만 난리가 났죠. 딥시크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가 17% 빠졌나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2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는 기업이 하루에 17%가 날아갈 수 있다는 그때 보여줬잖아요. 딥시크 하나로. 그걸 보면은 이 AI에 대한 진짜 영업이 펀더멘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식 자체의 펀더멘털, PER로 계산할 수 있는 가시성 있는 어떤 영업이익 이런 걸로 요 이익성 요걸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엄청 희망이 들어가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건 전 유동성 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유동성과 연관이 있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적어도 연관은 있다. 그래서 저렇게 S&P 500 지수도 테크와 비테크로 나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그래서 유동성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리버스 리포, 영레포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레포가 뭐죠? 영레포는 이제 레포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 연준에다가 국채나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자산을 파킹하고 돈을 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레포는 돈을 맡기고 국채를 가져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레포 시장에서 저렇게 저 빨간색 선이 이제 영레포 잔고거든요. 잔고가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연준도 은행이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지급준비금처럼 가지고 있는 TGA라는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좌 잔고가 저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돈 찾아가라라고 지금 은행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갖고 있는 잔액이 적다는 건 은행이 돈을 맡기고 국채를 빌려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가는 다시 거죠. 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한 거였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연준이 이번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12월 달에는 어떻게 했죠? 0.25%포인트 내렸죠. 근데 그 12월 달에 내렸을 때 영레포 금리를 더 내렸어요. 0.335% 정도로 0.25가 아니라 0.35%를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은행들한테 다른 데 가서 투자해라라고 돈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연준의 어떤 신호입니다. 너네가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은 이 영레포 금리를 받을 바에는 돈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니?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들이 돈을 찾아 나가죠? 그러면 그 은행들이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다른 이제 액티비티를 하겠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머니마켓 펀드 같은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내보낸다던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소매 금융을 창구를 열어서 대출을 내보낸다던가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레포 금리가 저렇게 잔고죠. 잔고가 저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 역대 2021년 전 수준으로 2021년 네. 3월 4월, 5월 요때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거는 이제 연준이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시장에. 우리 유동성 풀겠어. 양적 축소 이제 중지하겠어. 이미 한 1년 정도 됐나요? 1년은 안 됐나?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규모를 많이 줄였잖아요. 네. 60억 달러씩 월에 매달 국채 만기가 그냥 롤오버를 끝내고 막 국채 만기가 오도록 했던 거 25억 달러로 아마 낮춰놓고 계속 그렇게 지금 줄인 상태로만 국채 만기를 지금 시키고 있을 텐데 요거를 이제 롤오버 해주는 식으로 가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즉 연준이 직접 사주는 거죠. 국채를 계속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지금 제가 차트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저 영레포 말고도 제넷 옐런 산하의 재무부가 지금 한
지난 1년 동안 또 해오고 있었던 게 레귤러 바이 프로그램이라고 이 미국 정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또는 시정부 단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채권이죠. 이것도 국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채권들 중에 진짜 안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런 거를 재무부가 나서서 다 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근데 양적 완화잖아요. 안 팔리는 채권은 그냥 똥값이 되도록 놔두고 만기가 되면은 원리금 상환 되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재무부가 대신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양적 완화인데 제닛 옐런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이거 절대 양적 완화 아니다. 그냥 그럼 뭔데? 약간 부양 정책 느낌으로 그냥 보면 된다. 왜냐면 정부 기관들이 그러면은 그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신용 경색에 빠져서 뭐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크라이시스로 이어져서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냥 넛질을 해주는 거지 이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다. 재무부가 양적 완화를 부추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약간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 때 그 프로그램 같네요. BTFD인가요? 네, BTFP? BTFP의 그 철자가 뭐죠?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입니다.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네, 연준이 대신 그 유동성 위기 막기 위해서 줄어든 가격이 아니라 그대로 똑같은 가격으로 대신 사준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채에다가 잔뜩 투자를 했던 거죠. 그렇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었다고 하죠. 그 기업들이 예금 금리를 더 주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척척 예금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은행은 미국채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단기채, 2년물 이하 단기채에도 투자해놨는데 그 단기채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50%가 박살이 나니까 이 은행이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손상차손 계속 나 국채에 투자했는데 왜 자꾸 손상차손이 나는 거지? 손상차손이 나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니까 이거 사실 2년물 국채에 투자했는데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이거 은행 수익으로 메꿔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뱅크런 위험할 수 있겠다 해서 러시를 해나간 거죠. 그래서 뱅크런이 났고 이거를 이제 연준이 나서서 막아준 거죠. 막아준 겁니다. 네. 구제금융 해준 겁니다. 네. BTFP BTF 끝났죠? 그쵸? BTFP는 끝났습니다. 아마 작년 한 중순 정도에 제가 끝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게 이제 끝나면은 또 이제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걱정을 당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지금 그 중소은행들이요, 꽤 상황이 괜찮아요. 저거 TGA라고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제너럴 어카운트 은행 계좌에서 그동안 돈 다 찾아 나갔거든요. 필요한 것마다 쭉쭉 빠져나가서 그래서 빠져나간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드레인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금리 더 낮아. 기준금리가 더 낮으니까 여기에 더 이상 예금하지 마. 가져나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준은 명확하게 양적 완화 기조로 지금 돌아섰다라고 이미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이제 연준 말고 재무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 재무부 장관 베센트 블록미디어의 근본 있는 기사를 들고 와봤습니다. 진짜 블록미디어밖에 없더라고요. 이 기사가요? 예. 역시 수요일에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에 이 신임 재무부 장관의 스콧 베센트가 처음으로 미 국채 발행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지난 작년 11월에 제닛 옐런 당시 재무장관이 미국채는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발행될 거다.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신임 재무장관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런 계획으로 간다라고 이제 전면 수정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사가 다 좀 약간 이상한 쪽으로만 계속 나오는데 블록미디어는 저렇게 근본 있게 단기 금리 아닌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집중하겠다는 걸 딱 타이틀에다가 달았습니다. 이정화 기자님, 제가 이제 직접 만나뵌 적은 없는데 네. 이게 특파원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뉴욕 특파원 분이시군요. 네. 역시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새벽에 뉴욕에 계신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물가가 비싸잖아요. 근데 아닌가? 달러로 월급 받으시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달러로 받으면 나도 뉴욕 특파원으로 가고 싶다. 나도 달러로 받으면은 갈만하죠.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월급인데 달러로 300만 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거를 물가 상승률처럼 약간 반영해가지고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직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네네. 똑같이 300만 원 주고도 뉴욕가 살아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리고 약간 원래 주재원들도
그거에 대한 베네핏이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미국같이 물가 비싼 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받는 게 있고 오지 수당이라는 걸 받는 것도 있죠. 아, 너무 낙후된 곳에서 사는 고생한다. 고생한다. 얼마 더 줄 테니까 가서 있어라.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네, 아무튼 이정화 기자님, 네. 뉴욕 사시는 이정화 부럽습니다. 네, 꼭 한번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그 뉴욕에서. 뉴욕에서. 뉴욕 한번 가시죠. 너무 좋습니다. 저희 엘살바도르도 가야 되고 뉴욕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1년 프로젝트입니다. 장기 그러니까요. 프로젝트. 올해 안에 다 해치우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집중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 금리가 있고 시장 금리가 있어요. 보통 기준 금리가 움직이면 시장 금리가 따라가죠. 그래서 연준의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1월 FOMC 때 연준 의장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 커서 기준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사실상 뭐 반대표를 던진 거죠. 트럼프는 계속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나 안 해. 이래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이 정치색 성향을 드러냈다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트럼프 말대로 고지고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앞으로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대립각이 세워지는데 스콧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우리는 그냥 시중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에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출 거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예단을 해봐야 되는데 스콧 베센트 장관은 그 아베 신조의 세계의 화살 정책을 따와서 333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3%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3%, 300만 배럴 석유 생산량 300만 배럴. 그다음에 재정 적자 GDP 대비 3%로 축소. 30%일 거예요, 아마. 3%로 축소. 현재가 6.2%여서 그래요? 그걸 3%까지 내린다. GDP 대비? 네. 어쨌든 적자를 지금 6.2인 걸 3%까지 내리겠다. 뭐 그러면 말이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GDP 대비 지금 적자 비율이 120%라서 그걸 30%까지 내린다.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333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미국산 석유의 수출을 늘리고 생산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확 낮추고 유류비, 난방비 이런 거를 낮춘 다음에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겠다.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 미국 내에서 완화되면 진짜 낮아지면 이제 시장 금리는 내려옵니다.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밀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국채 금리도 그렇고 시중 금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부동산 금리 이런 게 다 10년물 금리와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시중 금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기준 금리는 어떻게 되든 10년물 금리도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가져갈지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면. 자, 이건 이제 미국 2년물 금리 차트입니다. 지금 2022년 말부터 이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거는 시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2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이 국채 트레이더들이 미국 경기가 한 2년 앞으로 2년 동안은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확실해. 나는 이거에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어. 그래서 한 2%만 이자 줘. 뭐 이러는 건데 만약에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2%로는 안 되겠어. 나 3% 원해. 3%도 안 되겠어. 나 5% 원해.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까지 올라갔잖아요. 저기서. 그렇죠. 2023년 7월 달에. 저때 이제 뭐가 항상 저때 이슈였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 온다. 리세션 공포가 모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다 잡아먹던 그 시기입니다. 저때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내일 온다, 모레 온다, 뭐 내년에 온다 막 이러면서 다 그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내려가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는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죠. 네, 미국 경기 너무 스트롱하다. 적어도 미국엔 오지 않는다. 뭐 중국엔 올 수 있다. 유럽엔 올 수 있다 하는데 미국은 너무 스트롱하기 때문에 미국은 굳건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2023년 말부터 추세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기준 금리도 그 중에 이제 몇 번 낮췄기 때문에 그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건데 사실 아직도 저 박스권 있잖아요. 3.49 저 하단을 또 뚫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맞아요. 흔들리는 거군요.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관세를 막 매기면은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죠.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미국이 저렇게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막 관세를 막 매기고 이러다 보면 달러 강세로 갈 텐데, 달러 강세로 가면은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겠구나. 요런 것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다음 차트도 이게 이제 10년물이죠. 모든 그 수익률 커브라고 하죠. 수익률 커브의 초반, 중반, 후반에 다 지금 똑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23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시장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0년물도 마찬가지. 계속 그렇습니다. 3% 후반대 하단 잡아놓고 5% 초반대에 상단 잡아놓고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저거를 이제 뚫어버리면, 어디로 뚫느냐가 중요하겠죠. 5.12를 뚫어버리면 강달러, 고인플레,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미증유의 사태로 가는 거고요. 3.94 밑으로 뚫고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바라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 그다음에 유동성 증가,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2%로 잡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미국 그래서 달러화의 가치와 10년 국채 금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위에 있는 게요. 초록색 선이 미국 달러화 가치고 달러 인덱스고, 그 다음에 저 노란색 선이 미국 10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강달러 시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 오르고 약달러 시기에는 내리고. 근데 계속 추세적으로 2020년부터네.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미국 달러화는 강달러 지금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저것도 2022년부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 똑같아요. 아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30년 국채금리 보셨던 것처럼 2022년 중반부터 똑같이 박스권에 갇혀있긴 한데 달러 인덱스가 108이잖아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108을 2024년 말만 하더라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 정도에 지금 있거든요. 100 정도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급하게 올라갔어요. 2024년 하반기 동안. 그리고 요즘 조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긴 해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그 관세를 멕시코 캐나다에 매겼는데 멕시코 캐나다가 조금 한 발 물러서면서 30일 유예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그냥 무역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겠구나. 보여주기 시기구나. 보여주기 시기구나. 그냥 내고 하려고 저러는 거구나. 쇼하는 거구나. 중국도 맞아요. 중국도 이제 물론 관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중국도 보복 관세를 했지만 물품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대두 같은 거에 이렇게 막 미국산 대두 같은데 이렇게 관세 매기고 했는데 대두 뭐 그거 얼마나 수입하겠어요. 중국에서. 자기네들 대두 많이 날 텐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남아 있어요. 영국에도 관세 올린다고 했죠. 유로존에도 올린다고 했죠. 그게 이제 어디까지 또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많은 미국에 있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관세 전쟁의 우려를 너무 지금 축소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영향력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 저렇게 벌써 달러 가치가 지금 107로 내려왔거든요. 사실 달러 인덱스가 저기 업데이트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달러의 강달러 트렌드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저희 이 시간에 같이 봤던 그 노무라 리포트 있었잖아요. 원달러 환율 환율 6월 달에 1,500원 간다라고 했던 거. 그거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저렇게 달러 가치가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아마 지금 1,440원대로 내려왔을걸요? 1,450원이거나. 그 관세 유예되고 나서 1,450원까지 봤거든요. 그러네요. 지금도 1,449원? 1,449원이죠. 네. 근데 국내 거래소들,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는 지금 테더가 1,550원인가 그래요. 1,600원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김프지만 물론 김프이긴 한데 뭐라 그럴까. 진짜 좀 이건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 많이 누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거든요, 사실. 네. 김프가 왜 끼는 거냐면요. 지금 국내 거래소들에서 투자자들이 다 암호화폐를 테더로 바꾸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테더 가격이 많이 오르고 김프가 끼는 거예요. 1,550원이에요. 1,552원이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이고 테더는 1,550원. 100원 차이예요. 100원 차이. 고가 1,570원.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진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김프가 끼는 것도 문제고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을 찍어 누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100원이라는 큰 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업비트 최고가가 테더가 1,647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가야 돼. 더 올라가야 된다.
1,500원 이미 넘은 거 아니냐. 이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달러화가 물론 이제 좀 강세가 약간 수그라들긴 했지만 이미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살짝 넘고 지금 그 살짝 밑에 있는 게 정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 정부도 이걸 어떻게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프를요? 환율을.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이제 내수 경기도 죽고 수입 물가도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도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 당국이 나서가지고 미리 이렇게 좀 누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그 결정은 정말 한쪽 편이거든요. 한쪽 편만 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시장 원리에 맞게 조정되도록 납둬야 거기에서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거쳐지고, 그러니까 도산할 기업들은 도산하고, 지금 안 그래도 뭐 자영업자들 많이 문 닫고 있긴 한데, 사실 그동안 잘못된 판단을 해서 너무 과투자를 했던 그런 사회 영역들이, 경제 영역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깨끗해지는 시장의 원리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그래야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많은 시체들이 즐비하겠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 우리가 희망을 보고 위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인데. 돌아가는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외환 당국이 나서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눌러놓는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좋을 거냐?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안 좋잖아요.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막 지금 날개 달고 막 가야 되는데, 그렇죠. 달러 벌어올 기회인데. 환을 그냥 저렇게 눌러놓으면 좋지 않다.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달러가 아무튼 저는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지금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은 이거를 카드로 이용할 겁니다. 강달러를 카드로 이용해서 교역에 또 이 관세 전쟁에 카드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만 매기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아주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어. 약달러를 너네한테만 적용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너네 입장에 좋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카드를 쓸 수 있죠. 그래서 강달러가 계속 다 가도록 냅두다가 어떤 포인트가 되면은 약달러로 전환시키려고 할 수 있어요. 플라자 합의. 그런 것처럼 약달러 합의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연준한테도 기준금리 인하하라고 더 세게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글쎄요, 뭐 거짓말 할 것까지는 없지만 많이 잡히고 있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강달러로 누릴 건 다 누리고, 네, 이득을 다 취한 다음에는 또 다시 이거를 협상 카드로 그렇죠. 쓰겠네요. 그렇죠. 그게 결국 또 아까 얘기했던 양적 완화 국면으로 가는 초석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안은 저렇게 강달러가 가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내려올 거다. 그게 이제 불장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 좋지만 이 최근에 발표된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2.25% 성장했다고 QOQ로 나왔는데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차트 보시면 요거는 이제 소매 판매죠. PC도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1월달 PC가 0.156, 1.56% 상승해서 전월 대비해서, 이게 그 연준이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잖아요. 뭐 완연하게 2021년부터 보면은 이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아주 화랑은 아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뭐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이런 불확실성까지 커지니까 결국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기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낮아지고 성장률도 정체되고 이러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다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경기를 진작시켜야 되는 신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더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스콧 베세트 장관이 천명했듯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어떻게든 낮춰서 인플레이션 잡고, 그다음에 강달러가 아니라, 그렇죠, 예, 재정 적자 이제 더 낮추고 정부 비효율적인 부분들 다 걷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가 유동성 팔 불장이 아직도 굉장히 큰 확률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도지부서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재정 적자를 잡으려면 정부 지출을 삭감하든 세금을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정부 효율성 부처인 도지가 좀 역할을 잘 해야, 왜냐면 정부 예산이나 지출을 삭감해버리면 사실 그건 유동성 감소 아니에요? 쓰는 돈을 그렇죠.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우리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방만한 재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반대급부에서 이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유동성이 막 늘어나야 되는데, 저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 한 7,000명 자르고
굉장히 기업을 효율적으로 바꾼 것처럼 미국 정부를 막 마사지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 걷어내고 막 예산 삭감하고 막 이러면은 사실 너무 정상 국가로 가는 길이긴 한데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으로 앞으로 빠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지금 이제 USAID라고 하는 기관 하나 어디냐? 국무부인가요? 국무부 산하로 통폐합시키겠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많은 막 사람들이 나와서 안 된다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잖아요. 막 그래서 도지를 무슨 뭐 우리가 선출한 직도 아닌데 우리가 선출한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 의원들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 뭐 마음대로 정부 예산을 막 지네가 주무르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반대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반대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심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상황이 굉장히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좋지 않았지만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뭐 크게 싸움으로 지금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우리 코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미 비트코인을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그거의 엑시 플랜이거든요. 이런 모든 불확실성과 어떤 뭐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는 이런 것들의 엑시 플랜으로서 우리는 비트코인 잘 들고 있으면 돼요. 더 사고 더 모으고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뭐 각자 응원하는 쪽을 응원하면서 네. 이렇게 지켜보면 되는 거죠. 아까 뭐요? 트위터 뭐? 아까 뭐 트위터가 아까 저희가 이삿짐 트위터 센터? 효율성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서버 옮길 때 이삿짐 센터가 머스크가 비용을 아끼려고 트위터 서버를 직접 옮겨가지고 선 같은 거를 끊어 먹은 거죠. 아, 저거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요? 네, 트위터 딱 갔을 때 서버 비용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50% 이상 줄여라 그랬나? 그랬더니 불가능하다. 답변이 왔겠죠. 그랬더니 바로 직접 헬기를 타고 자기 뭐 측근이랑 같이 날아가서 트위터 서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 두꺼비 집을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이삿짐 센터로 옮기고 막 이제 이랬던 거, 이삿짐 센터 안 쓰고 직접 옮기고 막 하다가 그렇게 뭐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트위터에다가 칼을 들이댄 거죠. 그래서 8,500명이었던 직원 수가 지금 1,50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는 또 트위터와는 좀 다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사기업과 미국 정부는 아주 다른 성향을 지녔고 게다가 4년이라고 하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리고 레임덕까지 치면은 한 3년 남은 거죠. 지금 사실상.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 저는 어렵다고 봐요. 200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200만 명 중에 10%를 지금 자르는 계획이래요. 그 10%. 일단 무조건 자르고 보는구나. 인건비부터 아끼고 보는구나. 네. 얼마 전에는 미국 정부 소유 정부 건물들이죠. 정부 연방 정부 또는 공공기관 건물들 오피스 건물들 중에 이제 리스 계약 맺어놓은 것들 중에서 이 비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 곳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리스 계약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만 달러를 아끼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공무원 수를 10% 줄인다라는 계획이고, 근데도 저렇게 DC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주 연일 벌써 데모하고 있거든요. 철밥통이잖아요. 사실상 공무원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다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뭐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연방 공무원들은 그냥 돈 받고 있는 분들이 많대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자기가 뭐 잘리는 건 아니고 뭐라 그럴까 재택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은 뭐 보직 해임. 해임을 당했거나 근데도 계속 연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라고 보고 이제 줄이겠다는 거죠. 일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왜 돈을 줘야 되냐. 10% 줄인다라는 계획이래요. 근데 그것도 뭐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미 돌파구로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쥐고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뭐 얘기한 것 중에 BTFP 얘기도 했고 뭐 계속 이렇게 연준이 개입을 해서 뭐 양적 완화도 그렇고 그런 모든 면이 그 피아트 머니의 시스템의 오류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잖아요. 그렇죠. 1971년 신용화폐의 무한팽창이 시작됐죠. 닉슨 쇼크 때. 금태환이 중지된 것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달러화를 무제한 찍어낼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위에 쥐고 있는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 정부 부채와 1년의 그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규모가 뭐 2조 달러씩 나고 있는, 아직 1.6조 달러긴 합니다만 이제 내년에는 2조 달러 된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저는 이제 신용화폐 무한 팽창에서 기인했다고 봐요. 이거를 우리가 손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뭐 이거는 이제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미국이 정말 계속해서 저렇게 팍스 아메리카노를 유지하고 싶으면 반드시 손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하겠다고 나선 거죠. 일론 머스크를 써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서 지금 70년부터만 해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트렌드고,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이거를 다 한 번에 수술하기는 힘들 겁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개혁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마이클 세일러가 뭐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뭐 이 사실 333 정책에 적자를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빚을 해결하려면 마이클 세일러 말처럼 보유하고 있는 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해결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친암호화폐 의원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금처럼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급격하게 오를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도 비트코인 많이 쟁여놓고 있으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가격 상승분을 활용해서 부채도 갚고 그다음에 필요한데 지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그냥 그것 때문에도 좀 보전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데이빗 sak스 현재 암호화폐 위원장이 나와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미에 이제 짧게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인스트럭션 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검토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의 제일 태스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뭐 생각보다 짧게 얘기해서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지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기사들 보면서 공감이 잘 안 됐어요. 얘기를 어쨌든 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야후 파이낸스 기자가 추가 질문을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얘기를 저는 공식 석상에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더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쏟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처음으로 국부펀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국부펀드의 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내정자가 됐고, 하워드 러트닉은 비트코인을 스스로 수억 달러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가지고 사업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켄터 피츠제럴드 자신이 이제 CEO로 있었던 헤지펀드가 비트코인 담보대출 상품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테더사와 협업을 맺어서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로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나?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협업을 했습니다. 이 하워드 러트닉의 입김에 따라서 미국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거는 저는 아주 가능성이 큰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 또는 국부펀드 이 투 트랙으로 미국이 정말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일이 저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댓글에서 부채 한도 이슈는 언제 나올까요? 하셨는데. 부채 한도 이슈는 올해 중반까지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공무원 연금 주기로 하는 거에서 상당 부분 가져다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10월 달까지도, 아니 올해 11월 달까지도 문제 없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공무원 연금, 거기 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돈을 가져다가 쓰면은 미국의 헌법상 무조건 원리금을 이자 더해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냥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차용증 쓰고 공무원들 연금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보증해준 대출이기 때문에 그쵸. 자기가 대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보장된 이자가 장담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면은 사실상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막 이럴 수 있는 거라서 올해 11월까지는 그렇게 시간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333 정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풀릴 일만 남은 트럼프 정권 같기는 해서 네. 계획대로만 잘 흘러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알트코인에 있을 거냐? 그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도주 장세거든요. 아까도 보셨죠? 매그니피선트 7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게 막 예전 2020년처럼 제로 금리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주 선별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몰립니다. 하나 또는 두 개. 그래서 어떤 섹터를 들여다보든 다 주도주 위주의 장세예요, 지금은. 그래서 암호화폐 섹터 안에서는 비트코인 혼자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뭐 조금 더 갈 수 있는 몇 개의 알트코인들이 이제 있겠죠. 뭐가 됐던
온갖 드립이 막 이제 나오겠죠. 뭐 솔라나네, 뭐 리플이네 이런 자기만의 드립을 막 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겠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저점과 고점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돈 벌기는 어렵다. 그런 맞아. 문제가 있습니다. 전 제발 어깨에서랑 아니라도 털고 나올 수 있기를. 아니야, 원금 보존만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러분 원금 보존하고 비트코인으로 대박 나시는 그날까지 블록 미디어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그쵸, 저희가 라이브는 5시지만 다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라이브 못 보시는 분들은 제방이라고 하니까 재업로드된 영상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거에 비해서는 뭐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저는 항상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숫자에 있어서 낙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인 낙관과 단기적인 비관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대면 안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비관하면서 단기적으로 낙관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장기적인 낙관 마인드를 유지해야 그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장점? 뭐라 그럴까? 똑같이 스카페센트의 정책 브리핑을 보더라도 블록미디어 같이 근본 기사를 내는 언론사가 있고 이상한 것만 집중 조명해가지고 기사를 내는 언론사가 있듯이 장기적인 낙관을 유지하면은 내가 보는 뉴스도 달라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잘 됩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이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하셔서 좀 비관적일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어떤 팩트들이 있는지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는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이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횡보하고 알트코인들은 뭐 지금 다 많이 있습니다. 떨어졌네요. 7일 기준으로 10% 20% 떨어진 코인들이 많네요. 이게 많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그나마 회복된 거죠.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저는 항상 모아나가는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 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야 그냥 타이밍 잡지 말고 계속 개수 늘려나가는 게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백 이사님은 내일 일본으로 잘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돌아오고 이사님과는 2주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셔도 되나요? 안녕히 가세요가 일본어로 뭐죠?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인가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만나요. 마타 라이슈. 왔다 라이시오. 마타 마타 라이슈. 라이시오. 니 아이마쇼. 아이마쇼. 네. 너무 어렵다. 일본어 1도 못합니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시다. 이것도 처음 들어요. 진짜요?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사마데시다.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인가요? 네.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네. 저는 마타 아시다.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주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일본어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여러분.